저희가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이제 발목이 됐는지 아니면 뭐 무릎인지 어깨인지 이런 부분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감세 초안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월 말이나 5월, 아무리 늦어져도 7월에는 여름 휴회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묻어남이 좀 나타나고 있을 쯤 아마 무릎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부터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송을 종종 하시나요?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워낙 증시 변동성이 높아서 좀 회사에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특징이 글로벌 미증시에 있습니다라고 보시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의 주요 이슈는 뭐 트럼프 관세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또 시장이 어제처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의 뭐 주요 이슈는 트럼프의 입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어제 밤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완화적인 발언이 맞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죠. 네.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취할지를 저희가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시장에서는 저희는 한 발짝 좀 빼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어제 시장에서는 어제 트럼프가 말한 거는 좀 관세를 좀 되게 약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이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는 세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식 시장이 올랐고요. 뭐 그 전주만 하더라도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하면서 부과를 하면서 또 시장이 빠지기도 했고, 이렇게 뭔가 시장은 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의 베팅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동성 국면은 좀 피하자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둔화됐어요.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한 4월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꼭 발 밑에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릎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뭐 발목은 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발목이 됐는지 아니면 뭐 무릎인지 어깨인지 이런 부분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좀 둔화시키는 식으로 발언은 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부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불확실성 피크가 아마 4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4월까지는 발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무릎이 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4, 5월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켜본다라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가 사실 지금 디데이를 우리가 4월 2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4월 2일에 뭔가 액션이 취해져도 그 다음에 말바꾸기나 어떻게 뭐 다 강화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과도하게 내렸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임인 것 같고, 지금처럼 뭔가 안도해서 올라왔다 했을 때는 조금은 관망해야 될 것 같고, 또 4월 2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때가 지나고 난 뒤가 오히려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2일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이 그때 조금 올라가거나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2일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분명히 4월 2일에 다른 데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뭐 또 4월 다른 중순이나.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4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한 4월 15일 뭐 유럽에서는 뭐 4월 중순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미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게 4월 중순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복 대응이 당연히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계속해서 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려면 저희는 좀 4월 중순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4월 중순에 변동성이 완전 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데드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 4월 2일 이후에 또 다른 데드라인. 네. 그때 또 뭐 5월 언제, 맞아요. 6월 언제 하면서 네. 이 변동성,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은 네. 그냥 정권 내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말 저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2월 4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했다가 한 달 연기해서 네. 3월 4일 얘기했다가 또 3월 4일에는 USMCA 품목은 제외해서 또 4월 2일로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계속 살 타임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쵸.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기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가 되게 강하게 관세를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묻어내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4월 2일에 또 부과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4월 중순에 또 했는데 뭔가 또 연기를 해요. 또 4월 말에 뭔가 했는데 연기를 한 3-4번 5번 하고 나면은 이젠 시장은 관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1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18년에도 3월에 철강 관세 했을 때 굉장히 시장이 쇼크를 받았다가 또 6월 달에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이 쇼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2019년 말까지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2019년 보다는 2018년에 오히려 시장이 많이 꺾였고 2019년에는 관세 정책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계속 미루다 보면은 시장은 이에 대한 피로감이 느끼고 트럼프가 역시 협상가다. 그래서 관세를 해도 어느 정도 좀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하는 시점이 오고 그 시점이 저희는 한 4월 지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묻어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묻어내지기 위해서 계속 이런 뭔가 한 번씩 겪어내는 것을 이렇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데드라인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는데 그럼 그 시기는 과거를 좀 봤을 때 4월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네. 이제 타임라인을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월보에 저희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 매수 타이밍이 딱 나오는 시점을 감세 초안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감세 초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월 말이나 5월 아무리 늦어져도 7월에는 여름 휴회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묻어남이 좀 나타나고 있을 쯤에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트럼프가 원래 공약에 제시했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구나, 실제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시장은 그 기대감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시점이 아마 무릎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밍을 제시한다면 저희는 감세 초안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이 아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4월에서 5월이다. 네. 근데 우린 또 4월 언제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뭐 기회를 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출렁이거나 할 때는 맞아요.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네. 좋겠군요. 거기에 더불어서 6월에 금융 관련한 뭔가 부양책을 시장에 제시를 하면 그거에 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미증시가 또 한 번 더 날개를 달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매일 그동안 3월 내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개별 네. 종목 단에서 보면은 뭐 너무 많이 하락한 종목도 네. 많이 있긴 했었지만. 그렇죠. 지금
제가 뭐 운용사나 이런 고객들 만나보고 또 개인 고객들도 만나보면은 이제 미국은 끝났다. 오,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미국은 끝나고 이제 중국이나 유럽 사야 된다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고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해외를 갔었는데 네. 해외도 보면은 한국은 대부분 언더웨이트 비중을 많이 낮춰놨고 미국도 좀 많이 낮춰놨고 뭐 유럽이나 중국, 인도까지도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그 전환기가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원래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비어 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저하고의 흐름을 저희가 연초에도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되는 시점이 좀 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 여름 이후에는 좀 정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름 이후에는 정고점을 회복한다. 긍정적인 전망을 네, 해주고, 하반기에는 네. 조금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요? 조건이 첫 번째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호 관세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전품목 25% 관세 USMCA 포함. 그리고 세 번째가 유럽 전품목에 대한 25% 관세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에 대한 모든 국가의 25% 관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시행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입니다.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세게 했을 때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네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가장 큰 공약이었던 감세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려주고 법인세를 내려주는 어느 정도의 감세 법안이 나왔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펀더멘털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관세도 세게 안 하고 거기에 감세까지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약에 되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당연히 좀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를 좀 약하게 하고 감세 관련한 정책이 나온다. 관세와 감세가 그러니까 관세는 약하고 감세는 좀 뭔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네. 하반기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관세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기조라면은 약간 뭔가 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요 상태로 계속 지속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약속한 부분이 감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할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충족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하반기에는 좀 미국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눌려 있었고 가격이 그리고 딥시크라는 그런 변수가 나왔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소비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시기가 지금은 오히려 정책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가격에 집중되면서 미국은 너무 비싸고 정책은 오히려 안 좋고 근데 중국은 가격은 좀 싸고 정책은 오히려 우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가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기대감도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집중되는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엔 가격은 펀더멘털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펀더멘털보다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좀 더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이 아마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펀더멘털 괜찮다고 보세요? 미국 보면 최근에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향후 또 가이던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내는 부분도 그렇고 네. 테슬라도 지지부진하고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실적 한번 제가 네. 제시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S&P 500 EPS 과거 실적 전망치 추이인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는 하나 하향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증액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이유가 지금
지금 3, 4분기가 더블 디짓 인크리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1% 그리고 4분기는 거의 14% 정도 수준이고요. 1분기는 하향 조정이 돼서 거의 한 6, 7%예요. 하이 싱글 디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더블 디짓 뭐 11%, 뭐 17% 이게 뭐 하이 싱글 6, 9%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1년으로 봤을 때는 뭐 하이 싱글 디짓 9% 정도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펀더멘털이 뭐 꺾인다, 경기가 둔화됐다, 뭐 침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완만하게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대예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S&P 500 기준으로 뭐 펀더멘털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 그 가장 중요한 M7 기업들의 실적인데 보시면은 이제 M7 기업들의 실적이 뭐 이 회색깔 차트가 이제 상향 조정되냐 하향 조정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향 강도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상향 조정된 강도가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회색이 조금 많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조금 회색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M7 기업들은. 근데 여기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강도가 낮아지고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애들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이 파란색 EPS 실적은 뭐 견조하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뭔가 실적이 완전하게 둔화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와 그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실적 발표 시즌에서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눈높이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우리 마진 엔비디아 70% 넘어 해도 너네 80% 넘었었잖아. 왜 더 일 못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실적 내용이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더라도 더 좋아졌어야지 하는 그런 흐름에서 좀 이것도 벗어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을 보면 아직은 좀 시장의 기대치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떨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 오히려 예상치 상회했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이제 M7이라던가 이 AI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많이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겁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의 현실 이 사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상했던 거는 AI를 막 굉장히 많이 쓰고 AI를 통해서 기업들이 효율성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뭐 자율 전기차도 막 가능하고 테슬라가 뭐 자율 전기차에서 우리는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의 그런 상상의 기준까지도 기대치가 높아졌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세를 맞으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어느 정도 거의 다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기에는 살짝의 딥시크라든가 저효율적인 AI가 뭐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더 내려가면은 좀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대치는 많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낮춰지는 수준이 아마 관세 정책이라든가 미국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편향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는 시점이 상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씩 좀 영향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해지든 어쨌든 관세는 단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십니까? 침체가 되는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관세 정책을 하면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침체 국면에 빠졌던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1930년 후보 대통령의 스무트 헐리법이라고 해서 모든 관세를 30% 올려가지고 침체에 빠졌거든요. 대공황이 일어났고 네. 또 1970년대 닉슨 쇼크라고 하죠. 닉슨이 갑자기 어느 날
날 근본 이자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고 금이 뭐 25달러였는데 막 1000달러까지 뛰고 이러면서 침체 수준에 빠졌었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잘 아는 대통령이 아닌 폴 볼커 연준 의장 1980년대 그때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6%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책을 급진적으로 쓰거나 과도하게 쓰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 국면에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20%까지 올린 것처럼 이 나라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올린다. 네. 그럼 저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고 모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998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거의 없었어요.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 외에는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었던 이유가 보통 그런 경기 침체 위기가 왔을 때는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거나 거의 0% 수준으로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푼다던가 아니면 감세 정책, 부시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을 강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만약에 강하게 해서 침체 위기가 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럼 당연히 트럼프는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감세라던가 아니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라던가. 그럼 결국에는 첫 해에 어떤 대통령도 나라를 침체로 놓고 싶어 하지는 그쵸.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침체 국면에는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38페이지 제가 제시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실제 경기가 안 좋다, 소비가 안 좋아지고 뭔가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안 좋다 하는 하드 데이터가 크게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연한선인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심리 지수라던가 아니면 PMI 기업한테 물어본 서베이 지수 PMI 지수가 크게 꺾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 지표가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심리는 정책으로 인해서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이런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경기가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다 알고 있죠. 예,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고 시장 빠지는 것도 알고 있어서 뭐 관세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좀 침체가 되고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뭔가 립 서비스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히려 뭐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점인 한 4.7, 4.8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한 4.2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 미국보다는 채권 시장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가 좀 튀려면은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이 좀 세게 나와서 금리가 좀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수준까지는 관세 정책이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집약적으로 특정 제품, 뭐 자동차라던가 특정 반도체 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시행이 되고 또 특정 국가 뭐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캐나다, 멕시코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어 PC 기준으로 미국 물가가 2.8 정도인데 한 3.5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 물가의 성향은 연초로에서 연말로 갈수록 항상 내려가는 우하향되는 추세입니다. 보통 그게 미국 물가의 성격이에요. 항상 그래 왔고요. 그래서 3.5 정도로 뭐 확
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4월 2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뭐 2.8에서 3.5로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 튀겠죠. 그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한 5월, 그 다음 달에 5월부터 한 3.5로 올라갔으면 그 뒤부터는 점진적으로 한 3.2까지, 3.1까지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점점 이제 대체국을 찾을 거고, 대체품도 찾을 거고, 또 비싼 자동차는 안 사겠죠. 그래서 유럽 자동차도 덜 사던가 이런 식으로 물가에 미치는 여파는 처음보다는 조금씩 둔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가 확 튀더라도 일시적이고 그렇게 크게 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2분기에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한 4.0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오히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앞서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 계속 중국이나 유럽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오히려 미국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는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늘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대비해서 미국이 여전히 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빅테크인가요? 아니면 빅테크 외에 있어서의 기회인가요? 일단은 뭐 2023년처럼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틀고 올라가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한 42페이지에 좀 그려놨는데 네. 여전히 저희는 나스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환경입니다. 미국의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금융규제 완화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대형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본들이 또 시장에 풀리게 되고요. 또 코인에 대한 부분을 규제 완화시키게 되면 코인 시장에 묶여있던 자본도 좀 금융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계속 개선되는 환경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 되면 이런 유동성의 힘을 받고 또 관세 정책 리스크 완화되고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받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엔비디아를 가져가냐, 엔비디아가 주도주냐라고 본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살짝 딥시크 때문에 이 저효율성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던가 아니면 뭐 바이오 섹터라던가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크에 속할 수 있는 산업은 핀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이 테크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금융도 테크 산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도 조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이제 핀테크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금융 시스템이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송금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규제가 좀 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면 오히려 금융 섹터가 좀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트럼프 믿고 주식하래요. 트럼프가 주식 올려준다고요? 네, 물론 예,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증시 무너지고 시장 무너지는 거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워낙에 트럼프는 친금융 정책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나와서 이 경기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보고 간다라는 그런 발언하고 나서 시장이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발언에는 주의를 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감세라는 것에 있어서의 뭔가 기대감을 거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4월까지는 조금 그쵸. 위아래로 네.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좀 예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사는
타이밍 시점은 아니고요. 네네. 한 4, 5월까지는 아마 변동성 확대가 있고 4월 특히 4월은 그래서 지금 어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안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은. 갑자기 포모가 생겼어요. 막 테슬라 12% 올라가니까 어우 저점이었나 봐 네. 하면서 벌써 포모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내렸을 때는 분할 매수가 맞는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주식 시장이 망하거나 침체 국면에 빠진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그림을 놓고 봐서 하반기를 전략을 해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4월, 5월에 많이 내릴 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유럽과 또 중국 쪽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향후에 이제 4, 5월 변동성이 지나고 나서부터의 흐름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쪽에 있어서의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들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